우리 네. 저기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누군가가 이미 BPD의 성향이 있다. 그 스트레스의 역치가 낮아서 자기의 그 분노라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런 성향이 누군가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BPD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걸리는 게 안정되고 절대적이고 일관된 사랑을 뱃속에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 20세 이전이다 그러면 할머니나 그 부모가 그것을 충분히 사랑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정을 어떤 한 BPD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원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랑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일을 거의 못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태교를 잘못했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래서 애완동물 치료 같은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애완동물하고 식물. 자기 자신이 다른 존재를 일관되게 사랑하는 경험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치유라는 것은 내가 못 받았을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하게 되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꼭 받아야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치료가 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멘토링 법칙도 이거랑 똑같은데, 동기부여 법칙이 뭐냐면, 멘토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을 할 때 내가 동기부여가 돼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동기부여가 돼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중학생들이 많잖아요. 중학교 때 그 필요한 공부를 할 때. 이제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의식에 쌓인 노력이 배신당한다라는 게 너무 강력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길게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어쨌건 동물이나 식물 치료를 어렸을 때 하면 좋은데,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고 있을 만한 나이가 아닌 거예요, 주변에서 그 시선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 BPD라는 것은 편도체가 자기 태교 때부터 편도체가 예민해졌을 때 자기의 전두엽하고 해마를 억압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게 BPD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냐면 결국 인문학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좌측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좌측 전두엽을 계속해서 발달시키게 되면은 그 편도체의 불안 증세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걸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해마를 계속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옛 사람들은 공부라고 불렀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쿵푸. 그러니까 그게 쿵푸는 원래 무술이잖아요, 무술. 그러니까 그게 운동의 어떤 그 요령,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도 공부예요. 그걸 배우는 것도. 그 다음에 시를 읽고 느끼고 이런 것도 그 공부고요. 그런 공부를 통해서 그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것을 누그러뜨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성인이 돼버렸으면. 물론 이것도 병행치료 하시고요. 식물치료, 동물치료, 원예치료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만은 그 자기의 그 정신적인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총체적으로 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힐링. 힐링이라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두뇌에 있는 이 세상을 적이냐 아군이냐로 판단하는 이 편도체를 위로하는 과정입니다. 힐링이라는 것은. 그게 치료가 되면은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편도체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만족지원 능력이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양육을 받게 되면은
그걸 얘기해서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냐면 중학교 때 어휘력을 늘리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애가 막 독서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책에 빠져가지고 스토리에 빠지는 거죠. 그쵸? 스토리. 근데 이 스토리에 빠지는 경험을 가지고서 그 아이가 많은 개념을 획득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런 거죠.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안 나와요. 배터리 떨어졌나? 이걸 이제 가려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 문제가 있네.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약 2,3천 단어 또는 2,000 단어, 1,500 단어 미만으로 얼마든지 많은 스토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영어 단어만 해도 7,000 단어를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7,000 단어. 그러면은 최소한 3,000 단어에서 5,000 단어의 갭이 생겨요.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이 중학생과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이 갭을 메꾸는 그 과정이 엄청난 만족지연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책상에 앉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고, 마인드맵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매일매일 밥 먹으면서도 봐야 되고. 근데 이거를 거의 만족지연 능력 자체가 약하게 양육이 된 애는 이걸 극복을 못합니다. 이 중에서도 하려다가 못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면은 두뇌가 이걸 집어넣으려면 뭐가 활성화돼야 된다고요? 해마. 그죠? 근데 아까 이 해마의 반대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편도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편도체는 어떨 때 많이 활성화된다고요? 불안, 걱정, 공포. 근데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뭔가 배신하는 행동을 했어. 사소한 약속을 어겼고, 태교 때 정서가 흔들렸고, 3살 때까지 시댁하고 남편이 나를 너무 괴롭혔어. 그래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표정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달라졌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지역 능력이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중학교 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 해마 자체가 하고 좌측 전두엽이 암기가 잘 되려면은 그 아이가 도파민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코르티솔이 아니라. 참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있나요, 없나요? 네. 막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마이크 없으면. 그래서 어쨌건 자, 이미 다 키웠어요. 이미 다 키웠고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중학생이라고 치고 얘기합니다. 지금 유튜브 동영상이가 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지능과 재능이 탁월하게 타고나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를 가야 되는 이유 아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공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명문대를 간다고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인맥을 형성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인맥을 형성하는 그 속도와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성적을 올리는 것은 아직도 성공하고 사실 연관이 됩니다. 먼 미래에는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공지능과요. 근데 가까운 미래, 앞으로 한 50년간은 연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바로 저 언어성 지능 있잖아요. 이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3,000개에서 5,000개의 그 언어의 개념을
자기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에서 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판가름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견디면, 근데 아까 견디는 힘은 아까 그 교육심리학 얘기했지만, 견디는 힘은 그 여러 가지로 그 기본적인 어렸을 때부터의 그 양육의 경험이 많이 좌지우지를 하는 것, 그게 문제인데, 자 그럼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이제 방법이 없어.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 아무래도 저 강사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집안 환경이 안 도와줬어. 나를 안 도와줬어. 그러면 뭐냐면은 20세, 25세까지의 두뇌는요, 늘 자기 자신을 새롭게 리셋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뇌가. 그래서 새로워지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면 그게 바뀝니다. 근데 강력한 동기부여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강력한 멘토를 내가 직접 만났을 때. 그래서 아이들은 주로 누구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받냐면 TV에 나오는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어제까지 막 TV에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아침 우리 집에 딱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야? 내가 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러면서 앞으로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10살이 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3살까지는 주 양육자하고 사랑에 빠져요. 7, 8살까지는 놀이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놀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거기에 충분히 사랑에 빠질수록 잘 자라는 그 성공 확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살부터 한 15살까지는 얘가 이제 어떤 연관성과 논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연관짓고자 하는 것과 사랑에 빠지는데, 이때 이 아이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애가 누구냐? 자기보다 조금 똑똑한 애, 아니면은 2, 3년 선배, 2, 3년 많은 선배가 그 어떤 놀이하고 게임을 할 때 자기를 리드해 줄 수 있는 선배를 막 조절로 따라다닙니다. 그때까지. 근데 14세, 15세쯤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사랑에 빠지냐면은 자기 자신의 역량을 키워주고 자기를 성공시켜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그 사랑에 빠졌던 대상이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15세 때 동기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이제 좌지우지가 되는데,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TV에 나왔던 사람이 우리 아이를 멘토링을 해줄 확률이 또 없는 거예요. 거의. 그쵸? 여러분의 친척 중에 연예인,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나 영화배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태희가 이모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태희가. 이모면, 미모도 그렇고. 근데 그게 또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10살이 딱 넘어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살이 넘어갔을 때, 자기보다 조금 논리가 뛰어난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약간 리드해 줄 수 있는 누군가랑 사랑에 빠진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보다 약간 똑똑한 친구예요. 그게, 그 대상이. 그래서 유유상종. 뭐든지 얘가 나보다 뭘 좀 잘하는 것 같으니 딱 달라붙어요, 애들은. 그래서 동화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현실이 뭐예요? 유유상종의 현실이 뭐예요? 고만고만한 놈들밖에 없다는. 얘가 보고 배울 만한 그 친구를 만나기 힘들다는 거죠. 다 비슷하게 성장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 우리 애보다 조금 논리가 좀 뛰어나고 좀 모범적인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대학생 과외 선생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대생도 괜찮아요. 지방대생도 괜찮고, 그 아이한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어쨌건 친구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그렇지 않으면 동기부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친구, 이 사람이 친구이거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라는 절대적인, 친구라는 것은 친구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사랑과 프리예요. 러브하고 프리예요. 친구는. 나의 선택권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조건, 그리고 나를 좋아한다는 조건,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만이 친구입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엄마는 러브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프리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프리는 있어요. 자, 학교하고 학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왜 친구가 되기 힘드냐? 사랑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어요.
자기 선생님이 만약에 자기 자식이 5명이 있다. 5명이 있다. 학생들한테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 인원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3명밖에 살아를 못한대요. 최대한 하려고 해도 최대한 멘토링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 확률이 없죠.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우리 자녀의 친구가 되주면 정말 좋을 텐데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러브와 프리가 결합된 누군가가 우리 자녀 옆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과외 선생님일 가능성이 많아요. 1대 다는 친구가 되기 힘들거든요. 1대1. 공평해야 돼. 공평해야 돼. 무게가 같아야 돼. 자, 그런데 대학생 과외 선생이 우리 자녀의 친구가 돼줄까요? 안 됩니다. 왜? 걔네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을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막 납부금 내야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딱 한 분량만 그 과외를 하고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촌지가 필요해집니다. 그 대학생한테 자, 과외비가 20만원에서 25만원이다. 그러면은 5만원에서 10만원을 주면서 우리 애가 언니 오빠가 없어서 그러는데 좀 같이 좀 놀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더 강력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아이의 성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신경 쓰는 엄마가 아닙니다. 웃으면서 거짓말이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주면서 그냥 우리 애 친구만 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간은 성적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욕심을 부리면은 얘는 장기적으로 망해요. 아이는. 그럼 무슨 얘기냐? 처음에 3개월간은 친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선생이랑. 그 선생 되게 좋아하죠. 분명히 계약서에는 20만원으로 썼는데 매달 20만원 봉투가 들어가고 5만원이 뒷주머니에 꽂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좀 급한 대로 쓰고 근데 5만원 중에서 2만원은 자기를 위해서 썼어. 근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3만원을 얘한테 써야 되는 거야. 3만원 얘한테.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비밀로 하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이 피자 먹을 돈을 당신 그 과외 선생한테 더 줬다라는 걸 우리 애가 좀 모르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뭘 느끼게 되냐면은 러브를 느끼게 됩니다. 러브. 그러니까 프리는 어떻게 느껴요? 성적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프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외 선생이 내가 얘를 성적을 올려야 돼 라는 순간 얘는 프리를 못 느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친구가 되는 과정이 없이 계속 과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두뇌가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편도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코르티솔 상태에서 머무는 상태에서 과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과외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적이 그대로 유지돼. 반전이 없어, 반전이. 반전은요, 마인드. 그 다음에 러브와 프리를 통해서 누군가와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권할 때 그때만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성적하고 뒷돈 넣어주는 거 그거 포기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자식한테 손을 떼는 거죠. 그 선생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 변합니다. 예전에 공자한테 자기 자식을 맡길 때도 그랬어요. 그 현명한 부모들은 그 인품이 좋은 자기 친구한테 7살 넘으면 애를 그냥 입양을 보내버립니다. 자기가 안 키워요. 그 다음에 도산서원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 기숙학원이에요. 기숙학원. 10살쯤 넘게 되면 사실 그런 자기 주변에 그 자기가 그 따라갈 만한 사형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사형, 선배. 사형이나 스승, 사부가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사랑에 빠지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은 기숙형 그런 대형학교가 많아져야지 인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게 그래서 언어성 지능은 그거다. 어떻게든 얘가 그 단어를 5천 단어를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 그걸 리드해주는 선생은 누구여야 된다? 친구여야 된다 이겁니다. 학원 선생이나 학교 선생이나 똑같은 마인드로 우리 애를 과외시키는 선생은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반전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두뇌가 바뀌질 않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항상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건데,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 자기 자식의 DNA 조각하고 뉴런의 작은 세포, 뉴런 세포들이 엄마의 머릿속하고 모든 조직에 침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혈액이 교환을 하면서 혈관벽이 느슨해지면서 침투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엄마와 자식은 생물학적으로 쌍둥이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강력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아빠랑 연결된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두뇌 속에는 여러분들이 임신했을 때 이미 여러분 자식들의 뉴런이 들어와 있어요. 저기 아빠 빼고. 아빠 빼고 엄마만.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이 순간 제 강의를 안 듣고 술을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러면 안 돼요. 훨씬 자기 자식하고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이 하는 착각이 이거예요. 오전에 막 이제 열심히 도시락 싸고 막 해가지고 학교 보내잖아요. 나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얘는 학교 가서 애가 늘어져. 왜? 엄마가 집에서 늘어져 있거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된 엄마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뭔가 정성스러운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농사가 됐든 기도가 됐든 공부가 됐든 종류는 상관없어요. 종류는 상관이 없는데 그 돈을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끊임없이 하는데 그 끊임없이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좋으냐? 약간은 기쁜 상태.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애를 학교를 보내놓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두엽하고 해마가 꺼진다 그랬죠. 그 파장을 아이도 학교에서 느끼는 겁니다. 이상하게 암기가 안 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게 통계조사로 나온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대규모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직업 만족도와 자녀의 학업 성취도는 비례한다. 답이 나왔습니다. 왜 엄마가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늘어지면 안 되는가? 왜 뭔가를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가? 공부도 못하겠고 일도 못하겠어요. 엄마가 장애인이냐? 나는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정성스럽게 하는 게 개천에서 영위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자신의 그 속마음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은 벼락 맞을 확률? 뭐 이 정도? 로또?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명문가에서 며느리를 데려올 때 다 그걸 봅니다. 그 집안의 그 장모가 어떻게 했는가를 봐요. 그래서 그 장모가 하는 대로 그 딸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딸로부터 나오는 그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딸의 영향을 받겠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몰랐어요, 옛날 사람들. 근데 경험적으로 이상하게 엄마의 태도를 애들이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경험적으로. 그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기주도 학습사 뭐 이런 과정은 아니니까요. 엄마의 그 자격, 부모의 자격에 대한 강의니까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그 강의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공부와 관련된 것들은.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일관된 사랑을 받아서 높은 자존감과 용기와 배짱을 갖게 된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그 아이의 그 살아가는 인생에서 펼쳐질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질문했던 사람이 그 BPD 그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는 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게 인문학적인 치료든 힐링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질병에 빨리 걸리게 돼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병원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 45세에서 50세 넘어서면서부터 확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 면역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0대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잘. BPD가 있는 사람이. 근데 그 BPD가 있는 사람이 40대가 딱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왜냐면은 편도체가 과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체내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게 종교를 통하든 뭐 심리치료를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 힐링을 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놔야 되거든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강도예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질투가 뭐냐면은 질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강도,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거보다 자기를 덜 사랑하게 되면 무조건 질투하게 됩니다. 그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질투가 사라지게 되고 불안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한 공식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덜 사랑하면 질병에 걸려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갖고 가고 발전해 간다는 느낌을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한테 양육을 받으면 그걸 닮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평생 살아가게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편도체가 과활성화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신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먼저 바뀝니다. 호르몬이 가장 크게 바뀌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좌절을 만났을 때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고 계획을 세울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존감이 높으면.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코르티솔이 나오게 됩니다. 코르티솔은 어떤 심리 상태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딜까 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견디느냐 극복하느냐의 차이인데 근데 사실 견뎌야만이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게 되면은 견디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뛰어넘을 생각은 못하게 됩니다. 그 차이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뭔가 도전을 해서 그 상황을 박차고 나가려는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집중을 할 때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활성화되면서 자기 두뇌를 개혁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극이 올 때마다 강해져요. 두뇌가. 이 사람은 뭐예요? 낮은 자존감. 자극이 올 때마다 코르티솔이 나오게 되면 해마가 억압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좌절을 만날 때만 더 멍청해집니다. 더 창의성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 코르티솔은 면역 체계까지 억압을 하게 돼요. 노르아드레날린은 면역 체계를 더 증강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건너뛸게요. 물론 노르아드레날린은 공부를 잘하게도 만들어줍니다. 단어를 외우고 막 이런 거 만들어주다. 그것과 동시에 면역력이 상승하게 되고 기억력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데 슬프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공부를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참. 그러니까 어렸을 때 10살 이전에 그 얘가 안정적인 그 애착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만들어 놓으면은 절대적이고 일관된 사람도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모든 자극이 얘한테 영향이 돼요. 모든 자극이. 근데 어렸을 때 그게 안 되면 모든 자극이 좋은 것도 얘한테는 나쁘게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면역력이 상승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코르티솔이 DNA를 끄게 되고 해마를 억압하고 면역력이 저하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50대 이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버려요. 두뇌가 몰입을 할 수 없는 두뇌가 됩니다. 이게 몰입하는 두뇌거든요. LTD는 몰입을 할 수 없는 두뇌예요. 정서와 혈관이 파괴되고 그 집안이 성격이 급한 집안이면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나중에 죽게 되고요. 그 집안이 성격이 수동적인 집안이야. 좀 느긋하고 차별성 있는 집안이야. 그러면은 암이나 치매로 죽게 됩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면역력과 기억력이 상승하게 되면은, 기억력이 상승하게 되면 단어의 개념을 더 많이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럼 좌측 전두엽에서 우리가 단어와 개념과 이 세상의 관계를 더 많이 파악해가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상처를 덜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처를 덜 받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감정 코칭을 할 때도 그 아이들이 나 짜증나 그랬을 때 그 감정을 파악한 다음에 너가 지금 누군가가 부럽구나. 너가 지금 슬프구나. 넌 지금 몸이 아픈 거구나. 이걸 구분해주는 얘기예요. 감정 코칭을 할 때. 그 아이의 정확한 감정 상태를 언어에 담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그 혼돈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로 문명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수다를 떨 때 조금 더 가슴이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과 수다를 떨어야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이 치유가 돼요. 근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수다를 떨게 되면은 명량 얘기 나오죠. 회오리 못 빠져나와. 거기서 계속 떠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책을 보라는 겁니다. 책을 보면은 자기보다가 조금 더 현명한 사람과 수다를 떠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책은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왜 그러면은 당신 지금 너무 한 거 아니냐? 이 자존감 하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말년에 중년 이후에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냐? 그게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크나큰 두 가지의 시련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춥고 배고픈 거였어요. 추운 것의 대표적인 거는 빙하기였어요. 빙하기. 배고픈 것도 빙하기가 좀 연관이 돼요. 이제 먹을 게 사라져버려요. 겨울이 오면.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안가 동굴에서 조개를 잡아먹으면서 살았어요. 조개를 잡아먹으면서. 동굴은 이미 없어. 겨울이 와가지고. 동굴에서 불 피우면서 빙하기를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로 가서 그 얼음을 깨거나 해서 물고기나 조개를 먹으면서. 사냥은 이미 없어. 바다는 얼지 않은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존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고혈당을 만들어냅니다. 당뇨병. 고혈당이 왜 우리의 생존에 필요했냐면은 혈당이 많아야지 동상이 안 걸려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할 때는 아주 추운 데 가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추위 때문에 당뇨병의 해로움이 몸에 덜하게 되는 거예요. 대관령을 보냅니다. 이렇게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추운 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견딜 때 저런 코르티솔이 나옵니다. 코르티솔도 당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와요.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생존이 필요했던 거예요. 멋지게 자아 실현을 하고 이런 건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고 일단 생존이 급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생존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지능을 발달시켰잖아요. 지능을 발달시켰는데 지능 발달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언어를 또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어는 대뇌에서 쓰고 두뇌에서는 지능이 있지만 두뇌 더 안쪽에 들어가면 포유류의 뇌가 있다고 하잖아요. 더 안에 들어가면 파충류의 뇌가 있다고 하잖아요. 포유류의 뇌와 파충류의 뇌, 그리고 우리의 장기, 심장, 우리의 몸은 언어 자극과 날씨 자극을 동일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뇌를 촬영해보면은 주먹으로 한 대 맞았을 때하고 역을 들었을 때 똑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두뇌가. fMRI를 찍어보면. 그래서 언어폭력도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해봐서 알잖아요. 언어폭력을 당하는데 차라리 내가 맞고 피를 흘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주먹으로 때릴 수도 없고. 실제로 내가 피를 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언어폭력을 당할 때, 그걸 내상이라고 합니다. 내상. 우리 무협지에 보면 내상이라고 있어요. 장풍 확 쏘면 내상 확 당한다고 그러요.
속에서 장기가 망가지는 겁니다. 실제로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단점이 뭐냐? 관계 속에서 언어라든가 어떤 그 눈빛이라든가에 의해서 똑같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몸이 춥고 배고플 때 입었던 상처가 똑같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는 존재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존재가 바로 뱃속에 있는 태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떤 정보로 모든 자극을 해석을 하냐면은 엄마의 몸속에 들어가는 호르몬으로 이 세상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왜? 배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이미 나이가 먹고 진화한 인간이에요. 얘는 지금 진화해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누군가한테 맞은 게 아니라 심한 말을 들었어.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었고 주변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밥은 많이 먹고 몸은 편한데 정신이 편하지가 않아 엄마가. 근데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정신적인 상처가 똑같이 반응을 한다. 유체에서는 그 호르몬 자체가 춥고 배고프고 맞을 때하고 똑같이 반응을 한다. 사랑을 못 받으면은 밥을 굶는 것처럼 반응한다. 신체가.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깥 세상은 아직도 빙하기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생존이 내가 밖에 나가면은 나의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이 우선이구나. 이거를 계속 자기 DNA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태교 때 산모가 즐겁지 않게 됐을 경우에. 태교의 최대 원칙은 산모가 즐거워야 된답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먹을 만큼 다 잘 먹어요. 산모니까 엽산을 먹어야 되고 다 있습니다. 다. 지금 우리 식생활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심리 상태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냐. 아까 이거 구성되잖아. 열쇠하고 이 확성기를 받고 자꾸. 자기가 생존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발전보다 생존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뱃속에서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태교를 받은 애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만족지형 능력이 생길 리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부족한 세상에서는 누가 임자냐? 먼저 잠입은 임자입니다. 네, 그렇죠. 급해지는 겁니다. 급해지니까 참을성 자체가 생기질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생겨요. 바깥 세상에서 오래 생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조숙증이 생깁니다. 10대 때 이상하게 남자랑 막 자고 싶어져. 10대 때 이상하게 막 섹스를 하고 싶어져요. 심리가. 근데 그게 언제 생겼어요? 뱃속에서부터 생깁니다. 엄마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됐을 때 성조숙증이 와버려요.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심리 상태는 뭐예요? 나가서 내가 번식이 가능한 나이 때 빨리 번식해야지 이겁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태아가 프로그램화 되는 겁니다. 뱃속에서.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은 뭘 프로그램하지 않느냐? 장수를 프로그램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런 불안한 심리 상태가 자라면 오래 살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얘가 뱃속에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게 돼요. 왜? 세상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편도체를 강화시키고 여기 편도체를 강화시키고 견뎌야 되고. 왜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는 애가 돼요? 아드레날린은 맹수로부터 도망갈 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호랑이로부터 도망갈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뱃속에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나는 밖에 나가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도체를 강화해야 되고 아드레날린이 잘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추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코르티솔이 많이 나와야 돼 나는. 그러면서 뱃속에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변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정란 때는 건강한 수정란이었지만 엄마의 뱃속에 자궁에 착상하는 순간 이 애가 자기 DNA를 바꾼다. 그걸 연구한 학문이 풀성유전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지금도 이제 이 해법을 말씀드려야죠. 지금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일단은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이 됐다. 그러면은
어휘력을 획득할 수 있는 만족지향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는 자기보다 조금 뛰어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래서 성적을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죠. 바이슨한테.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지 않는 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 거의 99% 안 되니까요. 제 말을 믿고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기숙사를 보내는 방법도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 기숙사를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대부분 공부를 잘해야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방법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자식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든 엄마들은 죽을 때까지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엄마가 40, 50이 됐어. 근데 40, 50에 엄마가 정성스러운 인간으로 탈바꿈을 했어.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사는 거야. 그게 뭐가 됐든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뭔가에 집중을 해, 엄마가. 실시간으로 자식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어렸을 때 엄마들이 자식에게 보상 심리가 있는 엄마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식한테 시선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주면 여러분이 딱 느낄 거예요. 뭐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와서 엄마는 식탁에 앉아있는데 엄마 배고파라고 얘기를 할 때 후다다닥 밥을 차려주면 안 좋은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 관한 그 동영상은 제 유튜브에 제 본명이 고영이잖아요. 유튜브에 고영을 치면 제 채널이 나오고 동영상이 90여 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못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뭐가 좋냐면은 엄마 배고파 했을 때 엄마가 식탁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죠. 어떻게 정성스러운 엄마가 될 것인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정성스러운 엄마가 된다라는 것은 맨 처음에는 연극이 필요해요. 왜? 안 되거든요. 진심으로 우러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그랬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자,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연극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딱 왔을 때 식탁에서 뭔가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중고등학생한테도 다 통할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만 책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바꾸기는 참 어려운데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밥을 차려달라고 할 때 그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느냐. 그 밥을 차려주지 않고 엄마가 책을 더 볼 만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학부모 무슨 과정에 수업을 듣는 중이야. 무슨 자격증 과정을 내가 듣고 있어. 엄마가 뒤늦게 지금 편입을 해가지고 대학교 3학년인 거 너도 알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한 쇼가 안 되는 거예요.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이들의 인내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일의 돈벌이에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집이 부자인 거야. 여러분, 부잣집에서 자기 자식한테 신문 배달 시킬 수 있어요? 무슨 명분을 시킬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뭔가 명분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너가 배고프다고 나는 밥을 후다닥 차려주는 엄마가 아니야 지금. 엄마가 엄마 일이 있고 엄마 일에 정성스럽게 몰입을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 지금. 그러면서 냉장고에 돼지고기 있으니까 너가 김치찌개 끓여 먹어. 나는 지금 정성스럽게 여기에 몰입을 해야 돼. 이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엄마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몰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상태를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자식의 두뇌에는 모든 엄마의 두뇌에는 자기 자식의 뉴런이 들어와 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두뇌가 바뀌면 자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뺏기는 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지금 젊은 엄마들도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고 강의를 끝낼게요. 시선을 뺏긴다는 건 뭐냐면은 자, 제가 이제 며칠 후에 여의도의 정경련에서 CEO 아카데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CEO들한테 두 가지를 꼭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첫째,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사원들을, 아빠들을 일을 시키는 동안 아이들은 누군가가 뭔가에 장시간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보고 자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페이퍼, 그 종이로 뭐 소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단순한, 꼭 회사에 있지 않은 그 과업이 있을 때는 아빠들을 초등학생이 집에 오기 전에 빨리 집에 보내라. 그래서 거실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 엄마가 그 모범을 보여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엄마는 살림을 하잖아요. 하지만 CEO들이 그거 한순간에 우리나라 딱 바꿉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책을 보더라도 자기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 5살이 넘었을 경우에는, 5살 이전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 5살이 넘은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식을 보고 싶어도 보지 말고 참고 책을 더 보세요. 그럼 그 아이는 뭐를 보게 되느냐? 몰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내 자식이 너무 이쁜 거야. 한 줄 보고 우리 자식 보고 한 페이지 보고 우리 자식 보고.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은 절대 그 아이는 몰두하는 인간을 보지를 못하고 자라게 돼요. 10살 이전에 자기는 몰두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 몰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 표정, 진지한 표정.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있지? 그게 배우는 과정이에요, 몰두를.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자기 자식한테 시선을 주지 말고 뭔가 자기 하는 일에 시선을 오랫동안 머무는 트레이닝을 하란 말이에요. 젊은 엄마들은. 그렇게 하시고. 자, 또 하나는 CEO들한테 꼭 해야 되는 얘기는 지금 여기 교육장님이시나요? 장학사님. 장학사님이 계시니까 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CEO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있잖아요. 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사실은 가장 적당한 연령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예요. 내과학으로 보자면 그래요. 근데 어쨌건 5학년 넘어가니까 6학년 때부터 실시를 하되,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약 2년, 2, 3년간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약 2년간을 회사 자체에서 얘네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회사 내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맡을 수 있는 대안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때 실질적인 업무를 직접 어른들이 하는 업무를